그게 그래요. 일단 저는 들레즈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어떤 시간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책에도 많이 있지만 남성보다는 여성에 대한 묘사가 많습니다. 노년 여성들의 일상에 대한 그 묘사, 이 책이 가진 힘이고요. 남성보다 임금과 사회보장연금을 적게 받고 가족을 돌보는 노동의 의무는 더 많이 부담하는 게 이제 나이 든 여성들의 그 부담입니다. 얼마 전에 이거 나섰죠. 2025년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에서 출시된 타이니 하우스입니다. 협소주택 7,570, 이거 한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1,500원으로 계산하니까 1,130만 원, 한 1,200만 원 좀 못 됩니다. 한때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협소주택 조그만 집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이 집은 자급 뭐 전기도 태양열로, 그래서 별로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물은 빗물을 받아서 정수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기사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게 왜 이렇게 싸냐 하면은 자동차 만든 폐기물로 만든다고 해요. 더 강도도 강하고, 이거는 지금 그 움직이는 트럭인데 이렇게 집처럼 쓸 수 있는 이겁니다. 이거는 10,000불이 좀 넘은 것 같았어요. 지금 이게 이런 좀 일론 머스크가 미리 내다보고 앞으로 정말 이렇게 내몰릴 사람들이 많을 거를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한 건지, 조그만 집을 이렇게 출시하는 게 사실은 목적이 아니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데이터냐면은 냉장고가 서버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한 그게 주된 목적이고,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이 토의 주제들, 영화가 가진 힘, 그리고 좀 들레즈를 더 듣고 싶으시다니까 이거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 말씀해 주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삶의 규모를 줄이는 이른바 미니멀리즘의 삶의 양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십니까? 이제 나이 든 분들은 보통 이제 어느 60대 이후 되면은 그러죠. 집을 다 정리했다고, 많이 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짐 없이 단출하게 살게 됐다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 동생도 거의 집안 한 3분의 1을 짐을 다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돈데 아주 단출해요. 그래서 오늘날 대중문화에서 들레즈의 리좀 노마드 개념을 실제로, 이거는 들레즈의 리좀 노마드 개념을 알아야 뭐 이해를 하겠죠. 우리나라에서 노마드는 대안적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유랑족은 사실은 일자리 때문에 유랑하는 거 아닙니까? 단기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자리가 있는 곳을 찾아서 시즌별로 이렇게 이동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노마드는, 그러니까 일자리 때문에 이동하는데, 일자리가 그렇게 미국하고 좀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집도 잃고 직장도 잃고 돈도 없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저는 산으로 들어갈 것 같다는 겁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같이 자연인의 삶을, 보통 그게 장수 프로그램이죠. 8년 이상 했나요? 보면은 다들 뭐 좋아서 산에 들어온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더 이상 도시에서 건강을 잃어서 이제 그 자연 안에 치유의 힘이 있으니까 와서 건강도 회복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가 좋아서 살게 됐다. 이걸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리좀요. 예.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그 이거 유튜브에 그 유재석이잖아요. 유재석이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했대요. 그래서 그 유재석이 트로트 가수일 때 이름이 유산슬입니다. 그 유산슬, 진성이라는 가수가 유산슬이라는 이름을 줬다고 하는데 압구정 5번역 같은 곡도 있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우리는 유재석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그 사회자 또 예능 프로그램의 그 개그맨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 자기 영역을 뛰어넘어서 지금 트로트 가수로 갔습니다. 이거는 그 예도 TV 운영하시는 분이 이게 들레즈의 리좀 너무 리좀 개념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 들레즈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들레즈 책 2권을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청계의 고원이나 앙티오이디푸스나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비도 오고 너무 무거워서 그냥 두고 왔습니다. 들레즈는 1925년에서 70세죠. 70세. 프랑스 파리 출생이고요. 아버지는 엔지니어였나? 20세기 후반 프랑스의 철학자고 사회학자고 작가입니다. 보통 들레즈 하면은 차이와 생성의 철학자고 니체의 후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새로운 어떤 철학 개념을 막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리좀, 수목은 나무예요. 탈영토화, 탈코드화, 기계, 전쟁 기계, 국가 기계, 그런 이렇게 그 독창적인 어휘들을 창시했습니다. 이 질 들레즈는 처음 이 커리어가 철학사를 해석하는 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루크레티우스, 스토아 학파, 스피노자, 니체, 앙리 베르구송 등 철학사의 비주류적인 계보를 탐색했다는데요. 이거 질 들레즈와 같이 대학 시절을 보낸 어떤 철학자가 들레즈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들레즈 그 대학 학부 시절에 들레즈는 아주 그 정교적인 교과 과정에 아주 그 딱딱하고 재미없는 철학자 있잖아요. 그런 철학도 들레즈한테만 딱 가면 들레즈가 이렇게 말을 하면 갑자기 그게 생기 있고 생생하고 너무나 흥미있는 철학으로 확 변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이런 철학 그 전통적인 철학 그러니까 비주류의 철학자들의 작품을 굉장히 꼼꼼하게 읽고 그걸 자기화해서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 철학으로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근데 특히 좋아했던 철학자가 니체입니다. 그리고 관심 분야가 아주 넓었습니다. 과학, 수학, 회화, 영화, 문학, 건축, 지리학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아마 딸이 그 영화 감독인가 영화 제작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시네마. 들레즈는 젊었을 때도 폐가 나빠서 수술받고 했는데요. 골초였나 봐요. 흡연. 그래서 나중에는 폐암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70세 때 살던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혹자는 자살이라고 하고 어떤 또 가까이 지내던 사람은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서 호흡기 떼고 창가에 갔다가 정신을 잃어서 떨어졌다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자살로 알았거든요. 그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래서 자살인가 했더니 그런 증언도 있네요. 자살이 아니고 그렇게 신선한 공기 쐬려고 창가에 갔다가 정신을 잃고 그냥 떨어졌다. 이 사진은 왼쪽이 질 들레즈고요. 오른쪽이 펠릭스 가탈이라고 라캉의 그 정신분석 의사이자 라캉의 제자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책을 협업해서 3권을 썼는데 2권이 앙티오이디푸스하고 청계의 공원 그리고 중간에 누구하고 카프카라는 이름 카프카에 대해서 쓴 게 있습니다. 이 3부작이 가타리와 같이 쓴 책입니다. 펠릭스 가타리가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주면
그거를 들레즈가 가타리보다도 더 멋지게 정리를 해서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이디푸스 1972년에 나왔고요. 청계의 고원 1980년 나왔습니다. 노마드라는 개념이 제일 많이 나온 게 청계의 공원.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청계의 공원이고, 제가 이 책 두 책의 안티오이디푸스는요, 이게 이제 프랑스, 우리가 지금 포스트 모던 그 포스트 구조주의, 포스트 모던 철학을 쭉 봤는데, 이 철학자들은 전부 다 프랑스 68혁명의 그 68혁명의 정신을 이은 사람들입니다. 68혁명. 그러니까 68혁명을 모태로 해서 나온 철학자들입니다. 68혁명이라고 1968년도에 있었던 그 학생운동, 사회 운동이죠. 미국에서는 이때 히피 운동이 있었죠. 히피들이 있었죠. 베트남 반전 운동이 있었고요. 이거는 어떻게, 이때가 프랑스의 드골 정권이었는데 사회적으로 많은 그 문제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많은 모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베이비붐 시대에 대학은 많아졌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구태의연한, 그래서 신세대가 구세대를 향해서 반기를 든 혁명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이 68혁명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다는 말은 뭐냐면 사회 변혁을 못 이루고 정권 교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68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왜 68혁명은 성공하지 못했나? 이 질문이 들레즈를 쭉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으로 나온 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안티 오이디푸스라는 이 제목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기존의 프로이트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정신분석학과 막스주의를 벗어나려는 문제의식을 가진 책입니다. 그래서 가타리와 들레즈가 협업한 결과물이고요. 일단 들레즈 사상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들레즈는 자신이 스피노자와 베르그송, 니체의 사상을 이어받고 있음을 천명했습니다. 특히 니체 사상입니다. 니체를 자기 걸로 만들어서 재해석을 한 사람이죠. 누가 그랬죠? 그 21세기는 들레즈의 시대가 될 것이다. 푸코가 그랬나요? 이게 영국, 미국에서는 프랑스 철학이 별로 그렇게 많이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미 계통은 분석 철학이라든지, 또 원래 영국이나 미국이 실용주의잖아요. 경험주의고. 그래서 프랑스 철학에 대해서 좀 그렇게 썩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들레즈가 어쨌든 니체의 열풍을 다시 일으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피노자, 베르그송, 니체의 공통점은 신에 대한 거부로 이게 신에 대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선험적이고 여태까지 기존 전통 철학, 그런 선험적이고 절대적인 동일성 철학, 그 원리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리고 들레즈는 차이와 생성의 철학자라 그랬잖아요. 순환과 생성의 철학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만물을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구 철학의 전통이 너무나도 당연시해온 신, 이데아, 실체, 보편성, 주체, 이런 걸 몽뚱그려서 이제 차이가 아니라 동일성이라고 하면 동일성을 거부하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들레즈 사상은요, 굉장히 좌파적입니다. 기존의 질서, 기존의 철학, 그걸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철학입니다. 프로이트, 가타리가 라칸의 제자라 그랬죠. 그래서 이 앙티오이디푸스에는 욕망 개념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프로이트나 라칸 등 정신분석학자의 욕망 개념을 비판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본주의 비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비판으로 이어져서 욕망 개념이 좀 중요합니다. 프로이트나 락강은 다 욕망을 일종의 결핍으로 이해했습니다. 결핍. 그 생물학적 인간이 가진 무의식적인 그 리비도라 그러죠. 성적인 결핍. 어쨌든 결핍이에요. 사람이 가진 무의식적인 결핍. 그 욕망은 욕구하고 다르다 그랬죠. 우리 락강 할 때 기억나시죠? 욕구는 뭐 수면, 잠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것에 그거 없이는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한 욕망이라면은, 욕망은 결코 채워줄 수 없다 그랬죠. 욕구가 충족이 돼도 욕망이 우스리는 남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 어릴 때 엄마에 대한 애정이 채워지지 않고 빈자리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욕망은 결코 충족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욕구와 욕망은 다른데요. 들레즈와 가타리 관점에서 프로이트의 욕망의 개념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집니다. 즉 프로이트나 락강은 욕망을 인간 안에 내재된 힘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욕망의 본질을 무엇인가의 결핍으로 봤습니다. 결핍. 근데 이 들레즈와 가타리는 욕망 개념을 전혀 다르게 봅니다. 이거는 누구한테서 받은 유산이냐면은 니체한테서 받은 유산입니다. 니체에는 힘의 의지가 있었죠. 힘의 의지는 우리 니체 할 때 힘의 의지는 세계의 근본 원리라 그랬죠. 인간에게만 있는 권력욕이 아니라 모든 사물, 이 세계 자체의 추동 원리 자체, 이 세계의 원리 자체가 힘의 의지라 그랬죠. 그죠? 그걸 그대로 그 개념이 바로 욕망입니다. 그래서 들레즈와 가타리는 욕망을 긍정해요. 욕망은 결핍도 아니고요. 욕망은 인간에게 내재된 힘도 아닙니다. 욕망은 아예 세계의 근본적인 작동 양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욕망은 누구에게 소유되거나, 그러니까 인간에 가진 힘도 아니고 개체가 존재하고 나서 그 개체가 갖게 된 힘도 아닙니다. 차라리 이 세계의 근본 원리다. 근데 욕망 자체는 운동하잖아요. 욕망이 가만히 있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욕망을 운동성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 들레즈와 가타리는. 그러니까 니체의 힘의 의지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 힘의 의지가 바로 욕망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스피노자 코나투스랑 욕망은 그냥 또 힘도 아니고 생산하는 힘입니다. 무언가를. 욕망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힘. 이건 가타리하고 들레즈가 보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욕망은 어떤 작동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생산해낸다는 점에서 기계와 같다고. 들레즈하고 가타리가 기계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기계는 머신, 문자 그대로 머신이 아닙니다. 그 전쟁 기계, 뭐 국가 기계 하는데 은유예요. 은유. 들레즈가 이런 개념이 대단히 그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대단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어쨌든 은유입니다. 욕망을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어떤 주체라는 말을 쓰기 싫어서 기계라는 말을 썼다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인간도 기계로 봐요. 어떤 구조죠. 어떤 구조. 예. 그래서 그걸 기계라고 그냥 말을 할 뿐입니다. 인간이 실제로 기계라는 말이 아니고요. 욕망은 세계를 형성하는 기초도 아니라고 봅니다. 세계는 무수한 욕망이 서로 배치되고 재배치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생성해내고 있는 하나의 필드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욕망하는 기계가 아니라 욕망이 곧 작동, 욕망이 곧 구조고, 욕망이 곧 이 세계고, 예, 그러니까 욕망으로 이루어진 거죠. 세계 자체가 자기 작동의 운동성이라고 봤습니다. 욕망은 원초적 힘이나 에너지, 역동성과 같은 것입니다. 이거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뭐 세계는 우리도 인간도 욕망이죠. 한마디로 욕망 덩어리. 우리가 욕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뭐든지 욕망. 우리 여기 지금 왜 앉아 있나요? 둘레즈를 잘 알아서 내 삶에 뭔가 생산적인 데 쓰려고 또는 잘 이해하려고 등등등. 우리 어쨌든 어떤 욕망 때문에 욕망에 이끌려서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들레즈 가타리는 프로이트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 개념을 이렇게 드러냈죠. 진짜 제시해서 서양 철학사에 기여를 했습니다. 서양 철학은 그동안 이성과 합리성을 인간의 본질로 상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성주의, 합리주의 아성을 프로이트가 깨버렸죠. 인간 알고 봤더니 이성적 존재가 아니래. 무의식은 그 충동의 덩어리래. 그게 바로 인간의 의식을 만드는 거래. 프로이트의 한계가 있는데요. 들레즈하고 가타리가 보기에 프로이트는 어떻게 봤냐면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대변되는 무의식 구조가 상부 구조인 주체성을 결정한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럼으로써 이제 가타리나 들레즈가 보기에 무의식이 주체성을 결정한다라고 함으로써 주체 해방의 가능성을 원초적으로 봉쇄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딱 해방시켜야 되는데 주체 해방의 가능성을, 왜냐하면 무의식이 주체를 그냥 결정짓는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들레즈는 이걸 비판하면서 욕망을 어떤 흐름이자 생산하는 힘으로 다시 개념을 재개념화를 했습니다. 욕망을 이렇게 정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의 활용 방식이라는 근대 자본주의, 이렇게 함으로써 이 욕망 개념을 이렇게 다시 정의함으로써 근대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중요한 그 개념으로 삼은 것입니다. 근대 자본주의가 뭔데? 욕망을 활용하는 어떤 구조라는 겁니다. 욕망. 자, 자본주의는 어때요? 자본주의. 이게 들레즈가 청계의 고원에서 쓴 말입니다. 나무라면 진절머리가 난다. 기존 전통 철학이라면 넌덜머리가 난다. 플라톤, 데카르트, 헤겔 넌덜머리가 난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데아니 뭐니 초월 철학, 초월의 원리, 다 그거 넌더리가 난다. 나무란 지금 이게 가장 왼쪽이 나무죠. 나무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위에 가지가 있죠. 가장 먼저 뿌리가 생기죠. 뿌리에서 줄기에서 가지에서 수많은 잎이 생기죠. 그 다음에 저번에 이거 첫 번째 강의에서 리좀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리좀이라는 말은 생물학 용어죠. 뿌리 줄기입니다. 뿌리 줄기. 어떤 식물은 뿌리하고 뿌리에서 바로 이렇게 줄기가 붙어 있어요. 뿌리에서 가지가 이렇게 잎이, 그리고 서로 뿌리끼리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실제 생물 도감에 나오는 리좀, 그 뿌리들이 얽혀 있는 건데요. 우리 현대 세계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우리 사람도 고정된 어떤 실체로 있는 것이라기보다 교사로, 집안에서는 어머니 아버지로, 딸로 아들로, 형제 자매로, 그리고 사회에서는 뭐로, 이렇게 하면서 네트워킹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학생으로 그렇게 네트워킹화돼 있는데요. 그 디지털 네트워크 하여튼 그런 개념입니다. 현대 세계를 그렇게 표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나무란 서구의 전통적 사회 방식을 의미합니다. 들레즈에서는 나무란 뿌리, 그다음에 줄기, 가지, 잎으로 뻗어나가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모든 것을 그 사물의 본질, 근거, 원인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는 사유 방식을 가리켜서 나무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목형. 뿌리를 찾아가는 거. 그 플라톤의 이데아가 그런 거죠. 삼라만상, 고대 그리스 BC 6세기에 처음 일어난 철학이 고대 그리스 철학이죠. 최초의 학문 활동이죠. 최초의 학문 활동은 뭐를 묻는 것이었습니까? 이 삼라만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근본 원리가 뭐냐? 그걸 이제 아르케라고 했습니다. 그 원리를 찾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탈레스로부터 탈레스는 그게 물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다, 누구는 뭐다, 아낙시만드로스는 뭐다, 무한자다, 뭐다 대답을 했죠. 네, 플라톤한테 그 대답은 피타고라스는 수다, 플라톤은 답을 이데아라고 했죠.
이데아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뿌리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땅 밑에 감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되게 하는 그 근본 원리는 우리 눈에, 우리 시야에서 감춰져 있죠. 그 뿌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를, 근원을 찾아가는 사고 방식을 극혐했습니다. 극혐. 오죽하면 진절머리가 난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위계적인 체계고요. 그 위계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데아로 표상되는 이성, 합리성, 남성적인 가치,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차별하는 그런 차별성을 내재한 구조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아, 예. 그러니까 이데아가 참된 세계잖아요. 이데아 세계가 참된 세계, 지성의 세계가 참된 세계.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계가 뭐 철학적인 사유, 그다음에 수학적인 대상, 이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지성으로 파악되는 세계가 진짜 있는 세계고, 감각 세계는 그냥 있다가도 없어지니까 이게 진짜 있는 세계가 아니야. 그렇죠? 시뮬라크르 세계는 진짜 있는 세계가 아니죠. 그럼 어떤 세계가 가치가 있는 세계예요? 이데아의 세계죠. 현상 세계는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이데아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데아의 세계는 남성적인 가치란 말이죠. 그다음 눈으로 보는 현상 세계, 감각으로 지각되는 현상 세계는 보통 남성의 세계가 아니라 여성의 세계였어요. 여성은 고대 그리스인들은 여성은 지성이 떨어지는, 남자보다는 지성이 떨어지는 존재라고 알았죠. 그리고 변덕스럽고 충동적이고, 그래서 이런 세계에 속하는 것은 남성보다 여성적인 가치로 대별되는 세계는 열등한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들레즈 같은 포스터 구조주의자들은 이런 옛날 전통 체계 철학이 항상 어떤 동일성, 중심성을 상정함으로써 주변부를 차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철학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일성 대신에 차이성을, 그리고 지금 이 리좀을 왜 상정해 합니까? 리좀은 중심이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리좀은. 들레즈가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해야죠. 그래서 리좀은 이게 뿌리 줄기, 땅밑 줄기, 헛뿌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물학의 용어입니다. 식물학. 이 리좀은 그러니까 유목적인 사유 방식을 한마디로 리좀적 사유, 수목형 사고가 아니라 리좀적인 사유 방식인데요. 통일성, 그러니까 플라톤, 데카르트, 헤겔로 그런 철학으로 표상되는 통일성, 단일성, 주체성을 거부하는 사유 방식입니다. 리좀은 어떤 것이 무엇과 관계하는지에 따라 본질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진다. 자, 이거는요, 칼이 있습니다. 사시미 칼, 그러니까 식도가 있습니다. 식도가 셰프가 사용하면은 주방용 칼이 되죠. 식도가 되죠. 근데 이 사시미 칼을 조폭이 사용하면 흉기가 되죠. 살인 무기가 되죠. 흉기가 되죠. 지금 우리는 여기서 강의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만약에 카메라가 있고 하면은 방송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여기는 더 이상 강의실이 아니라 예능의 한 세팅 장소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리좀은 어떤 것이, 그러니까 식칼이 셰프 손에 들리느냐 아니면 조폭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 본질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요. 지금 이 장소도, 그러니까 이 세계의 모든 존재가 어떤 것과 접속되느냐에 따라, 식칼이면 영원히 본질이 영원한 그냥 음식을 썰기 위한 주방 도구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맥락에 가면 어떤 누구와 관계에서 이걸 접속한다 그럽니다. 접속하면은 흉기, 살인 무기가 되고, 어디에 누구와 접속하면 뭐가 되고, 이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재석이 트로트 곡을 들고 그 트로트 무대에 가면 그 트로트 가수예요.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유재석이 아니고 유산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예도 TV 거기서 이제 유재석, 유산슬, 트로트 가수 유산슬을 이 리좀적인 사유 방식의 대표적인 예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이 대중 TV에 벌써 이런 이거 뭐라고 할까요? 고정된 역할
파괴하는 이게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중 문화에서 드디어 이게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서 그 중요한 현상이다는 것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TV를 잘 안 봐서.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그 트로트의 이무기 유산슬 이렇게 치니까 어떤 작곡가가 곡도 줬대요. 압구정역 5번 출구인가. 그래서 그 유재석이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시작도 끝도 없는 가변적이고 역동적이고 유목적인 사회 방식, 이런 거를 들레즈가 좋아해요. 근데 우리 좀 오늘 안 오신 그 경제학 전공하신 분, 시작도 끝도 없는 가변적이고 역동적이고 유목적인 이 니체거든요. 니체의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불교도 그렇고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흥미있게 본 책 중에 하나가 노마돌로지라는 책인데요. 예, 노자하고 들레즈, 그러니까 노자를 들레즈식으로 읽기, 들레즈의 눈으로 노자를 읽기. 하여튼 그런 책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철학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노마돌로지라고요. 그 책이 있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노마돌로지, 노마드에다가 로지 학문학을 붙인 거죠. 노마돌로지. 읽기가 쉬운 건 아닌데 그 이분이 하는 얘기가 틀림없이 들레즈가 노자를 읽었다예요. 노자를 읽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들레즈 같은 포스트 구조주의자는 상당히 그러니까 전부 다 니체의 직계입니다. 니체의 정신적인 후손이고요. 그리고 불교 철학하고 상당히 많이 통합니다. 아주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읽었다는 거예요. 읽었을 거라는 거예요. 불교 철학이나 불교 철학은 뭐 독일에서도 라이프니츠라든지 라이프니츠도 그렇고 그 동양 그런 것도 읽었거든요. 라이프니츠가 18세기지 않습니까? 쇼펜하우는 물론이고 쇼펜하우의 세계관이 불교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죠. 이 리좀적인 세계관은 그래서 니체 그 불교하고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노마드 아닌 것, 이사자주 다닌다고 노마드는 아닙니다. 노마드가 이사자주 다니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주냐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밴을 타고 다니느냐, 이 주거 형태가 유목민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유랑하지만 정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랑은 하는데 내 유랑하는 목표가 정주하기 위해서 유랑한다. 이거 유목민 아니랍니다. 이게 뭐냐면 더 높은, 더 좋은, 더 잘 살기 위해 또는 더 좋은 지위를 얻기 위해 난 지금 유랑하고 있어. 내 궁극적인 목표는 정주야. 더 높은 데 가서 높은 자리, 뭐 예를 들면 어디 그 대치동에 가서 아파트 사는 게 내 꿈이야. 그래서 지금 유랑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 이건 유목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질서에 깊이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를 갈망하면서 노마드 개념을 좋아한다고 해서 노마드 되는 것도 아니랍니다. 이거는 노마드가 되는 이제 첫걸음이긴 한데 아직 노마드는 아닙니다. 여행 많이 한다고 해서 유목적 삶도 아닙니다. 유목적 삶 또는 탈주적 실험을 하고서 거기 안주해버리고 더 이상 변화를 거부하는 것도 노마드 정신이 아닙니다. 노마드 정신은요, 기존의 질서를 변혁해서 새로운 어떤가를 창조해내는 게 그게 노마드입니다. 사실 여러분 들레즈 제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 이나마 이렇게 정리한 거는 그동안 들레즈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서 그나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 여러분이 들레즈를 뭐부터 읽지 하면 제일 먼저 차이와 반복, 그리고 의미와 무의미인가요? 의미와 무의미? 그런 책을 읽으면 도대체 읽어내지를 못해요. 그런 한글인데 기계, 접속, 이접, 절단 이런 용어들 때문에 기존의 철학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한 두 페이지도 못 가서 그냥 책 덮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그래도 자본주의 비판에 관련되는 것만 제가 따서 하는 겁니다. 전쟁 기계와 국가 기계. 기계는 그냥 머신이 아니라 그랬죠. 그냥
주체 이런 말을 쓰기 싫어서 그냥 기계라는 말을 새롭게 그냥 만들어낸 거라고 했습니다. 전쟁 기계는 뭐냐면요, 국가를 파괴하고 국가를 전복시키는 힘입니다. 국가를 왜 파괴시키고 전복시키려고 하느냐면은, 국가는 국가라는 이념 밑에 모든 그 존재자를 이렇게 딱 그 자기 밑에 두기 때문에 지금 국가를 해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가는 그 영토에 포함된, 영토 안에 포함된 모든 국민들에게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고 영원한 안정과 번영을 약속하죠. 그래서 국가 파시즘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단일한 어떤 이념 아래 개인들을 딱 묶어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복속시켜서 하나의 체계 속으로 흡수하는 거대한 구심력을 가진 거대한 기계가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가 기계라고 합니다. 국가 전쟁 기계는 국가 기계에 대치되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전쟁 기계가 하는 일은 그런 하나의 어떤 딱 뭔가를 자기 밑으로 딱 포섭하려는 힘을 해체시키려는 힘이 그렇게 하려는 것이 전쟁 기계가 하는 일입니다. 전쟁 기계의 대표적인 예로 들레즈는 유목 몽골의 군대, 이거 옛날에 쿠빌라이 무슨 징기스칸이 유럽까지 가서 세계를 들썩들썩 세계의 어떤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놨잖아요. 근데 이 몽골의 군대가 10,000명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군대가 전혀 여태까지 나온 전쟁 군대 조직과 전혀 다른 조직을 가지고 이제 동양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가서 유럽 판도를 싹 바꾼 거, 이런 힘을 이제 이런 본성을 복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성을 가진 게 노마드적인 그런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들레즈 제가 좌파적이라 그랬죠?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전복하는 것이 아주 이걸 하려고 하는 그런 철학이고 철학자입니다. 이 군대는 서구나 전제 군주 체제의 통상적 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려면은 옛날 몽골 그거 이거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을 수행하고 다른 형태의 제국을 구성하는 힘이 있었다고 봅니다. 전쟁 기계의 본성은 해체시키고, 그러니까 전쟁 기계란 뭐냐? 기존의 것을 해체하고 구조를 탈구조잖아요. 구조도 해체시키고 짜여진 체계와 권력 구조를 파타내고 구조를 절단하는 그런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힘입니다. 이거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 그 봉건 제도가 무너지고 근대가 생길 때 이게 이제 전쟁 기계가 작동한 것입니다. 또 자본주의 안에서도 뭘까요? 자본주의가 계속 이렇게 탈바꿈을 해왔죠. 국가는 중앙으로 모으려는 구심적인 힘이라면 전쟁 기계는 원심력입니다. 그런 힘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려고 하지 않고 경계선을 해체하고 그런 통일된 어떤 것을 흩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전쟁 기계의 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분산시키고 원래 자연적 대지로 만드는 힘이 전쟁 기계가 가진 힘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쟁 기계는 뭐냐? 여러분, 그 니체에 있어서 초인은 기존의 선악 개념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 니체 사상에서도 창조가 대단히 중요했죠. 마찬가지로 전쟁 기계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기계라는 뜻이 사이보그 같은 뭐라고 그러죠? 그런 기계 몸을 가진 로봇 그런 게 아니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활동, 사유, 글, 움직임, 창작,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구조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래서 전쟁이라고 표현했고요. 주체라는 말 하지 않으니까 기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자유로운 흐름에 그렇고요. 전쟁 기계는 국가의 중심성, 동일성, 우월한 지배를 저지하고 해체시키는 힘입니다.
이게 이제 노마드적인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을 노마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성으로 사는 사람. 전쟁 기계가 전쟁하는 무기가 바로 아펙트, 정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정념이고 정서고 감흥입니다. 이게 이성의 무기가 아니고요. 정념, 정서입니다. 사람들의 욕망, 정서, 대중의 분위기 흐름, 이게 전쟁 기계의 무기. 이거 여러분 딱 느낌이죠. 자, 어떤 소수의 무리가 지금 어떤 기존의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합니다. 기존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하는데 무기가 뭐냐? 이성적인 사유가 아니고 대중의 감성을 사로잡는 겁니다. 대중의 공명을 이끌어내고 공감을 이끌어내고 대중의 감성을 사로잡는 거. 이게 정동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의 욕망, 정서, 대중의 분위기, 흐름,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전쟁 기계의 무기가 됩니다. 국가 기계의 무기가 법이라고 하면 전쟁 기계의 무기는 대중의 정념과 욕망입니다. 그래서 대중의 정념과 욕망, 이거 선동가도 이런 걸 만들어내고요. 대중문화도 이런 걸 만들어내죠. 이제 이게 나중에 그 미시 파시즘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제가 하는데요. 거시 정치는 뭐냐면은 거대 담론, 정치, 사회, 정당, 집회, 선거 이런 게 다 거시 정치에 속하는 것인데 미시 정치는 주류적인 모든 흐름을 벗어나는 소수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상의 정치, 생활의 정치, 일상 속에서의 미지적인 정치. 이런 예를 들면 갑질, 미투 운동, 혐오 반대, 언어 폭력, 인권 차별 반대. 이게 다 정치 영역에 속하는 건데 이게 미시 정치입니다. 일상의 정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미시 파시즘은 조직, 직장, 가정, 관계 속에서 권력과 폭력, 갑질, 이걸 미시 파시즘이라고 합니다. 거시 세계로 움직이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뭐부터 해요? 미시 세계부터 공략을 해서 어떤 사회 변혁을 일으켜서 이제는 거시로 나가는 거. 이 전략인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 안 되시면요. 이거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대중문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변혁시키는 활동들을 해왔죠, 그동안. 들레주의 자본주의 비판은요. 들레주가 파악하는 자본주의의 핵심적 문제는 자본주의가 새로운 파시즘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자본주의는 욕망을 해방시켰어요. 야, 욕망 마음대로 발산해. 다른 사람의 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마음대로 너의 욕망을 추구해, 채워. 그래 놓고 어떻게 돼요? 슬그머니 자본주의는 자꾸만 광고나 대중문화를 통해서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죠.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고 채워하면서 자본에 예속시키죠. 그게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자본주의 안에 있으면 정신분열증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채워져요, 욕망은. 욕망은 자꾸 만들어지는데 안 채워져요. 그리고 채우면 채울수록 자본주의 그 체제의 노예가 되고 있죠.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 연작은 아까 그 안티오이디푸스하고 청계의 고원하고 카프카인데요. 이 세 권은 자본주의 탈을 쓴 미시파시즘이 어떻게 68혁명을 좌절시켰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자본주의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측면에서 비판이고요. 니은이 빠졌습니다. 극복하려고 하는데 이게 읽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먼저 이게 끝인데요. 탈코드, 제코드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코드란 사회적 관계, 경제적 교환, 의례, 의식 등을 상세하게 규정한 규칙 체계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걸 더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코드는 혈연 관계, 그러니까 코드라는 말을 잘 써요. 사회적 지위, 종교적 의무 등과 연결된 것이고요. 그래서 개인의 행동과 사회적인 작용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왜 이렇게 오자가 많을까요? 코드는 질적이고 구체적인 특성을 지니고 신, 조상, 왕 같은 초월적 권위에 기반하여
정당화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벗어나는 거, 코드를 해체하는 거, 이거는 기존 의미 체계를 해체하는 과정입니다. 기존 의미 체계를 해체하는 과정, 이거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기존 의미 체계를 해체하는 것. 기존에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졌는데 이게 해체되고 나면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개념들이 많습니다. 재코드화는 이것을 새로운 체계로 재구성하는 과정이죠. 우리 지금 사회도 이거 과정을 겪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전에는 이게 좋은 뜻의 또는 나쁜 뜻의 그런 단어, 그런 개념을 가진 단어였는데 이거 재개념화하고 나서는 좋은 것으로 또는 나쁜 것으로 바뀌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 대안이 뭐냐면은 자본주의에 어떻게 하면은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정신분열증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끊임없는 코드화에 저항하는 소수가 되라는 거죠. 이게 이제 노마드입니다. 소수란 표준 권력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소수입니다. 이 표준이라는 코드를 만들어내는 주제를 소수하고 대기죠. 이게 비커밍이에요. 소수로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뭐가 되는 것이거든요. 소수 대기의 연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다시 재정의가 되어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들레즈의 정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노마드가 가진 힘이 뭐냐면은 기존의 구조, 기존의 체계, 기존의 규칙, 이거를 전복하고 새롭게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노마드의 삶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니체, 니체죠. 네, 맞습니다. 니체. 아주 창조적으로 살아야 해요. 기존의 체제에 붙어서 더 기생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서 자기의 어떤 삶을 살아내는 거. 사람을 어떤 자본의 욕망, 자본에 이렇게 종속시키려고 하는 체제에 대항해서 사는 것. 그래서 이 노마드랜드 이 영화를 보면 이 노마드들은 어쩔 수 없이 이 구조에서 튕겨서 나왔어요.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소비 문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 자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보면 자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죠. 린다 메이가 나는 자연을 즐기고 나는 이제 이 삶을 정말 나는 사랑한다. 자연과 일부가 되고 자연을 향유하고 더 이상 나는 소비의 노예가 아니야.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이런 자본주의에 그게 이렇게 종속된 노예로, 소비의 노예, 욕망을 그저 채우고 빚을 지면서까지 채우고 하면서 그런 삶을 더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죠. 탈코드화된 거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의 자기 삶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게 이제 노마드들인 겁니다. 이 개념하고 연결되지 않나요? 되긴 돼요. 근데 되긴 되는데 저는 되긴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1만 년 전에는 인간은 전부 정주하는 삶이 아니었죠. 사람은 처음부터 정주하는 삶이 모르겠습니다. 인류 그 고대사를 보면은 좀 수렵 채취 시대에는 떠돌아다니며 살았죠. 유목이었다가 농경 사회가 되면서 이제 정착하고 정주하게 됐는데 정주하는 삶이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주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영화에서 펀이 그 언니가 그 중간에 그 언니 집에 가는 게 나옵니다. 언니가 너 좀 같이 여기서 같이 살자 하니까 그 거절하죠.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펀이 자기의 그 이 노마드 삶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기질에 맞는 겁니다. 누구나 다 우리 같으면 사주에 그 뭐라 그러죠? 역마살이 있다 그러잖아요. 사주에 역마살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이 좋아요.
그런데 역마살 아니라 정주해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주해야죠. 그런 사람은 이런 유랑 생활을 견딜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주하는 생활 방식이 노마드족한테 야 너희는 루저다 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양식, 저런 삶의 양식 이거 다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 노마 이게 이제 어떤 정말 그 우리한테 이 책이나 영화가 주는 어떤 그게 있다면은 여러 가지 이 영화는 참 끄집어낼 게 많습니다. 제가 말하지만 제가 지금 저도 이제 6학년에 들어갔는데요. 한 4, 5년 후에 그 AI 뭐 이제 2년 후면 대중화 되겠죠. 2년 후면은 대중화되고 하면은 벌써 지금 미국은 컴퓨터 컴공학과 얼마나 취직 잘 됩니까? 근데 지금 엄청 대량 해고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해고가 발생하면 뭐 이제 우리도 나는 자연인이다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런 영화를 좀 사람들이 보고 아 다른 삶이 있구나. 그 저도 올해 이번 지금 4월이죠. 부음을 우리 친지 중에 누가 안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해서 돌아가셨대요.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실패의 짐을 못 이기고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근데 그걸 봤을 때 지금 이 일이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제 없으리라는 법은 없는데 이게 정말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줄 알게 되면은 그렇게 쉽게 생명을 버리거나 하기는 않겠죠. 그죠? 저는 그래서 다른 삶도 있다는 거를 보고 내 삶에 그래도 디그니티라고 하지 위험 그 존엄성 내 삶의 존엄성은 자기가 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몰려서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노마드들이 나 홈리스가 아니고 적어도 나는 집이 없을 뿐이야. 그렇지만 나는 홈리스는 아니야. 홈리스가 될 거냐 하우스리스가 될 거냐. 이 책에 보니까 그 노년이 되면 그때 그 두 가지 택하는 방법이 하나는 자녀하고 자녀 집에 들어가서 살거나 하나는 다른 한 길이 구빈원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요양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시설이 너무나 열악해서 들어가면 거의 못 버티고 거의 죽어서 나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선택지 말고 다른 선택지를 내가 할 수 있다.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여지들을 많이 열어줘서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하는 거를 저는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들레즈 철학에 어떤 그 좀 불편하거든요. 저는 들레즈를 아무래도 저는 들레즈와 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해방을 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삶도 있다. 너희는 이런 삶을 택하는 다른 월든 소로처럼 다른 북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한테 너는 왜 우리 같이 안 살아? 하고 돌 던질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좀 정말 다 같이 이런 것은 우리가 다 배우고 또 마땅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남은 영화가 그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 감독이죠. 또 돈 룩업하고 다 좋은 영화들이 남아 있습니다. 휴먼스하고 이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이 네 영화는 정말 좋은 영화들이 봐야 될 영화들인데요. 그 중에 이게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때 제가 아르네네스를 조금 다룰까 하는데 아르네네스가 급진적인 생태학자거든요. 이분 스스로가 그 산에 들어가서 집 지고 살았잖아요, 혼자. 그러니까 그런 삶의 자연과 완전히 동화되는 자연과 공존하는 그런 삶을 찾는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아르네네스 추종자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생태학 용어로 심층 생태학에 속하는 사람인데 저는 심층 생태학은 아니에요. 거기 하도
하도 극단적이고 급진적이어가지고 그 지구가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이게 그 환경 위기가 왔으니까 5억 정도로 줄여야 된다. 그것도 심층 생태학이 하는 주장입니다. 그것도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아유, 예. 저는 잉여 인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는 지금 생산성도 없고 마땅히 이제 없어져야 될 지구를 쓰레기만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니까 별로 지구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죠. 저는 그렇게 싫거든요. 자, 여러분 그 들레즈의 노마드 개념 어떤 것인지 좀 이해되시나요? 예. 니체를 21세기 니체 버전, 니체 21세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니체를 잘 알면 들레즈 이해하는 게 그렇게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질문 있거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 선생님은 다음에 돈 룩업 하실 때 그 과학 할 거거든요. 과학 철학 할 거거든요. 근데 조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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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게 다 얘인데요. 그 거시는 거대 예. 거시는 쉽게 말하면 큰 구조잖아요. 큰 구조. 예. 큰 정치는 우리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떤 정치 체제가 올바른지 얘기해 봅시다. 예, 이게 거대 담론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사회주의냐, 예, 예, 예. 그런 담론, 예, 그 담론을 이제 예. 미시는 정당도 거대 거시에 해당하죠. 예. 사회 제도에 속하는 거니까요. 직장, 가정, 그리고 그 애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돌려차기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미시죠. 예, 예, 조직, 직장, 가정, 관계 속에 권력 이런 것들이 미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사회 하면은 그렇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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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예. 갑질이 왜 정치적인 거냐면요.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갑관계, 을관계. 이게 다 정치적인 거죠. 예. 미투는 이제 성희롱, 성폭력. 그 전에는 이게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20세기 후반에 여권 페미니즘 운동과 이런 그 포스트 구조주의 이런 철학의 여파로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생겼죠. 그 전에는 아예 남자가 여자 이렇게 뭐 만지는 거 또는 뭐 툭툭툭 치는 거 이거는 범죄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뭐 그냥 이거 당연히 이런 걸로 우리가 막 여자들이 불편해하면은 아예 그런 거야 뭐 직장 생활하는데 그런 거는 늘 있는 거야 이랬지 그게 뭐 성희롱이라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미시 정치죠. 이것도 직장 내 관계 그리고 가정. 어쨌든요 여기 왜냐면 갑과 을,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매 맞는 아내 또는 뭐 매 맞는 남편 이거 전부 다 이것도 정치 관계거든요. 이것도. 예. 왜 이게 정치 관계냐면요. 여러분 두 사람이 딱 생기면요. 똑같이 동동할 수가 없어요. 친구도 힘이 말빨이 센 친구 따라가지 똑같이 주장 못해.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딱 둘 이상만
둘만 돼도 정치적인 권력이 성립합니다. 정치적인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가 꼭 무슨 투표하고 이런 것만이 정치가 아니라 인간 조직이 있는 곳에는 항상 정치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왜 그 남자 여자 연애 관계에서 남자가 나르시스트예요. 나르시스트 하면 가스라이팅하죠. 이것도 정말 정치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약자가 있고 강자가 있잖아요. 그루밍 범죄 이것도 전부 왜 그 그루밍하는 당사자는 힘이 있잖아요. 그 관계에서 이런 게 다 정치적인 거예요. 예. 하여튼 예, 둘의 관계에서 약자가 있고 강자가 있으면 그건 전부 다 정치적인 것입니다. 예. 그 둘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학들은. 파시즘은요. 야 그게 저도 그래서 예, 파시즘은 원래는 국가 국수주의잖아요. 국가 우선주의. 국가의 모든 그 명분 아래 모든 것들을 다 포섭하는 게 파시즘이잖아요. 예, 예, 예.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 예. 제가 최대한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한 건데 예. 탈주가 뭐냐면요. 그 우리 노마드 같이 지금 여기 그 자본주의 구조에서 딱 삐져나온 사람 그게 탈주예요. 예, 벗어나는 거. 예, 예. 자유민주주의는 정치 체제고 자본주의는 경제 체제죠. 예. 전체 그 제가 했나요? 예. 아, 예. 탈주 예, 대략 좀 알뜰말뜰하죠. 예, 가셔도 좋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은. 예, 욕망은요. 탈주한다는 게 뭐냐면 욕망은 어쨌든지 풀어서 자기 욕망 막 채우려고 해요. 풀어서. 욕망이 딱 체제 안에 얌전하게 있지를 않고 항상 얘는요.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요. 예. 전체주의는 뭐냐면은 그런 욕망을 억압하는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자본주의는 전체주의는 모든 욕망을 딱 억압해서 전체주의 자기 전체 질서 안에 딱 통합하려고 하는데 자본주의는 욕망을 너 채워하고 풀어줘요. 그런데 이런 자본주의는 이런 벗어난 욕망을 다시 상품 소비하도록 자꾸 욕망을 자극해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상품을 계속 소비하게 만들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과정에서는 욕망은 나는 이제 해방됐어 하는 거 스스로 믿어요. 내 욕망은 이제 돈만 있으면 채워 되는데 사실은 소비 사회에서 자본이라는 하나의 가치로 다시 묶이는 것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예.